안녕하십니까. 어,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외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제도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국민 주권의 원리가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고요. 이런 원리는 국민투표나 선거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죠. 자, 두 번째, 권력 분립제도입니다. 국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기관, 즉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 가지게 함으로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권력 분립은 사회 개혁론자 존 로크의 이권 분립론, 즉 집행권, 입법권과 행정권을 묶어서 집행권이라고 하는데 집행권과 사법권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이 쓴 책 법의 정신에서 제시한 상권 분립론, 오늘날처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눈 삼권 분립론이 있습니다. 이 몽테스키웨가 삼권 분립을 세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라 좀 유명하죠.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 제66조 사항에 보면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사법권은 헌법 101조에 나오죠.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이 바로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주목할 점은 근대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가 되었는데 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죠. 그리고 정책 집행 등 여러 가지 복지가 증대되면서 행정권이 입법, 사법권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네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 국가화 현상. 세 번째, 법치주의입니다. 이 법치주의는 입헌주의와 비슷한 맥락의 것으로 이 법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따라 제정된 정당한 법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법으로 다스린다. 이 법은 누가? 숨겨져 있지만 국민이 법을 만들고 이 정당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수정당제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 복수정당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정당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마련되어 있네요.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 심판권, 이게 뭘까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즉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우리가 헌법에 위배되는 그 하위법인 법률, 즉
악법으로, 나쁜 법으로 재판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헌법에 위배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켜주는 심판권이에요. 자, 두 번째로 헌법소원심판관. 요거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즉 국가 공권력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재판 등 다른 구제 방법을 모두 거친 후 최후적 수단으로 따져보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법률이나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입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인권 관련 정책 연구와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해주는 준사법기구입니다. 준사법기구란 검찰, 경찰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체포나 구속 이런 것들은 못해요.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걸 준사법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넘길 수는 있겠죠. 독립기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여기는 국민의 고충 처리와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발생의 예방과 규제를 업무로 수행하는 국무총리 밑에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독립기구란 누구의 지시, 명령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예요. 헌법상 독립기구란 헌법에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냥 독립기구는 헌법에 나오진 않았지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 보는 그런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나왔으니까 뭐예요? 국무총리의 지시와 명령을 받겠죠? 지시, 명령, 감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그 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법 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법이란 법을 준수한다, 법을 잘 준수한다, 의식이니까 법을 잘 준수하려는 마음, 자세, 이걸 이야기하죠. 여기서 어떤 법? 악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준법 의식은 아니에요.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해서 만든, 즉 국민의 동의와 지지, 이것을 정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당성 있는 법, 요게 존재해야지만 그 법을 지키는 준법 의식도 정당해지는 거예요. 자, 준법 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법치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치라는 것은 국민이 앞에서 살펴봤지만 국민이 만든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국민이 만든 법으로 다스릴 건데 국민이 아무도 그 법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만든 정당한 법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법이니까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법적 사고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죠. 우리가 법을
법이나 규칙을 지킬 때는 그 법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는 입법 취지, 이걸 헤아려서 이해하고 지키는 자세가 아주 좋은 준법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준법 의식의 나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이것은 이제 법 실증주의에 근거한 법치주의로서 법의 내용이나 목적은 문제 삼지 않고 단지 합법성만, 즉 법만 지키려는 합법성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명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데, 이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의 지켜짐만을 강조하는 것은 합법적 독재로 법을 지배나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절대 군주제 시대라든가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시대 악법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의 수권법, 이런 것들은 법에 국민이 만든 법도 아니었고 또 그 법의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그 법을 지키기만을 강조했었죠. 이런 걸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나온 것으로, 우선 법을 지키려는, 즉 법 절차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지켜지는 법의 내용이나 목적도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한 것이어야 한다. 즉 정당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함께 강조되는 법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대비하여 법의 지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국민이 동의해서 만든 법을 지키려는 것이니까 국민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원하겠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한 실질적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것이고, 민주정치는 법치의 목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와 민주정치는 함께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준법의 효과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서로의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은 개인 기본권의 무한함을 인정해주는 건 아니죠. 타인의 기본권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즉 다른 개인이나 다른 집단을 존중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해줘요. 그래서 사회적인 다툼이나 갈등, 또는 양극화,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너, 우리, 즉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준법 의식입니다. 자, 이제 시민 참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민 참여란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직접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국민 참정권 중에 국민 투표권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현대 대부분의 국가가 간접 민주정치, 즉 대의제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선거, 정당 이익단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우선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시민 대신 의사 결정을 하는 대의제, 즉 간접 민주 정치가 있습니다. 이 직접 민주 정치는요,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나타난 민회, 또 오늘날에도 스위스는 7개의 자치구역으로 나누어져서 그 자치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자치구를 칸톤이라고 부르는데 스위스에는 7개의 칸톤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그 농촌 공동체도 역시 스위스의 칸톤처럼 작은 마을 단위로 자치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 지역의 일은 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민주정치의 장점은요, 국민의 정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을 때 시민들의 발언권을 보장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영토가 넓고 많은 인구를 가진 현대 국가에서는 정말 실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 영토가 넓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치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어려워졌죠. 고도로 전문화된 정책 결정 시에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대표가 정책 결정을 하게 하면 됩니다. 시민 5천만 명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 대표 300명이 정책 결정하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아껴가면서 강력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은 국민의 정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A라고 생각할 때 대표가 A라고 생각하면 정책은 A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대의제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A라고 생각할 때 선거로 뽑은 대표가 B라고 생각할 때 한다면 정책은 결국 B로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시민의 정치 의사가 배반된 거죠. 이렇게 정치 의사의 정확한 반영이 곤란하다. 다른 말로 민주주의의 반동이다.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시민들은 우리 생각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아 하면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민 참여가 없다면 정부는 권력 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독선, 권력 남용, 자의적 정책 결정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 참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이 참여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국민이 동의하게 되면 정당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법이 바로 시민 참여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독선, 권력남용, 자의적 정책 결정을 방지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참여하셔야 하는 겁니다. 참여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기능. 바로 참여하게 되면 정부를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감시는 이해가 되는데 통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대의제에서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합니다. 우리가 정부를 감시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대표가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재선 다시 뽑아주고요. 반면에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대표가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 즉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대표는 시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시민이 대표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스스로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은 내 스스로 지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 인권을 수호한다. 즉, 우리가 정부 정책에 정당성도 부여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함으로써 내 인권은 내 스스로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선사회나 아니면 미국, 영국 등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위인들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황희정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황희정승은 모든 관료와 일반 선비들까지 숨김없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재미삼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와 교화가 잘 행해졌기 때문이므로 이것이 나라의 복이고 경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비판할 수 있는 정부, 비판의 가능성, 이걸 강조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이분은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좋은 정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정부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1940년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이분은요, 정부가 국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지 환영한다. 즉 국민이 주인되고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준법 의식과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 참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과 저항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